신원파 권문세족이 역배팅에 성공을 합니다. 아예 항복하겠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고려 동북면에서 잘 나갔더랬죠. 그런데 그때 한반도를 보니까 하이 고려 거란 전쟁이 한때는 핫했어요. 저도 그 2차 전쟁 끝날 때까지 양교 장군 막 전사할 때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지금은 재밌어서 안 봅니다. 나중에 귀주대첩 때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미 식은 떡밥이 되어버린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뤘을 거고요. 아마 두강생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몽골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 역사 배우시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 시대에는 시기별로 북방의 유목민족, 유목제국이 3개 있었다. 고려 초기에는 거란의 요나라, 고려 중기에는 여진의 금나라, 고려 후기에는 몽골의 원나라. 거란이랑은 치열하게 싸워서 물리쳤고요. 여진이랑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4대의 예를 갖추고, 몽골이랑은 굉장히 치열하게 발리다가 항복을 했다. 맞습니다. 몽골은요 고려를 9차례나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항복을 했죠. 그리고 몽골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사실상 준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주로요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고려를 살려뒀어요. 아니 뭐 항복한 나라 살려두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뭐 이상하다고 영상까지 만들어? 하지만 몽골은 조금 달랐어요. 처음부터 항복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은 해골탑을 그냥 시체로 쌓아버린다든지 성 하나를 그냥 평지로 만들어버릴 만큼 굉장히 잔악했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당시에 몽골 제국을 경험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몽골은 고려를 살려두었을까요? 이게 1000년 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고려사 전공자도 아니라서 이 이야기, 이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제 뇌피셜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역사, 당시의 지정학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살려둔 이유 첫 번째 쟁점은요 바로 안 했냐 못 했냐예요. 마음대로 썼네. 첫 번째, 몽골 제국이 고려를 제대로 완벽하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9차례나 침공을 했지만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까지 함락을 못 시켜요. 고려랑 몽골이 전쟁을 할 때 몽골 제국의 주력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요 남송,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송나라 정벌에 투입이 됐어요. 중국사에서 송나라 하면 느낌이 부유한데 나약한 왕조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송은요 몽골의 침략을 1235년부터 1279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버팁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한테 버텼던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몽골군은요 장강, 그러니까 양쯔강에 있는 요 충지 양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우가 죽었던 그 양양성을 1235년부터 1273년까지 무려 40여 년에 걸쳐서 4차례나 공방전을 벌이다가 겨우겨우 정복을 합니다. 주력 군대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고려를 정복하려고 온 몽골 군대는 채 5만이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고려의 무신 정권이 강화도에 짱 박히면서 해군이 약한 몽골이 고려 정부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죠. 물론 반대로 몽골이 배 타고 인도네시아 원정까지 갔어요.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아니 당장 이 송나라 정복이 중요한데 굳이 해군까지 막 여기 바리바리 끌고 와갖고 굳이 고려의 끝을 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미 강화도 빼고는 고려 전역을 몽골 제국이 이미 유린하고 약탈하고 거의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 그래 굳이 뭐 너희 점령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견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강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못, 안, 그냥 둘 다라고 봅니다. 아니 뭐 내가 황희정승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시 몽골은요 이 송나라 정복에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굳이 고려를 처절하게 공략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고려는 정복되겠지 싶었는데 중앙정부가 섬에 짱 박혀서 30년 가까이 애를 먹기도 했죠. 당시 이제 고려 중앙정부가 최씨 무신정권, 뭐 최충원, 최후, 최항 이 무신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몽골이 쳐들어오면 아예 항복하겠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해놓고 막상 몽골군이 물러나면 그냥 약속을 쌩까버려요. 그리고 또 쳐들어오면 아이 죄송합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약속을 쌩까버려요. 이 약간 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요. 거의 이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지금 북한의 그 김씨 왕조랑 거의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몽골한테 고려는 굳이 정복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끌려다닐 줄 몰랐던 참 그 애매한 존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가 살아남은 두 번째 이유, 역배팅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꿀잼입니다. 그 여몽전쟁,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30년 가까이 지나던 1259년 고려도 드디어 몽골에 항복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태자였던, 이게 나중에 고려 원종으로 오르는 태자가 몽골 제국의 대칸인 몽케칸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 몽케칸이 1259년에 남송을 공격하다가, 중국 공격하다가 죽어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항복해야 되지? 당시 국외군은요 막내 동생인 아리크부카가 유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크부케가 정배였어요. 실제로 몽골 제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대칸을 선출할 때 열리는 회의죠. 쿠릴타이에서도 이 몽골 대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칸으로 즉위까지 해요. 그런데 태자가 무슨 생각인지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름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요. 중국 남부의 악양으로 갑니다. 거기에 중국 이제 화북 지방의 총독이자 몽케칸의 넷째 동생이 있었거든요. 고려의 운명을 몽케칸의 넷째 동생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넷째 동생은요 몽골계 중국 왕조인 원나라를 세운 원세조이자 몽골 제국의 5대 대칸 쿠빌라이 칸입니다. 고려의 태자, 그러니까 훗날 원종이랑 이 쿠빌라이 칸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연이건 피연이건 그 당시 원종의 선택은요 정배가 아니라 역배였어요. 역배. 여기가 이제 소수의 의견이죠. 소수 의견. 그런데 이 역배가 적중을 해버립니다. 아리크부카와 쿠빌라이 칸이 몇 년 동안 내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송나라를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둘이 싸우기만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내전에서 쿠빌라이 칸이 승리를 해요. 아리크부카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쿠빌라이 칸만 들어보셨잖아요. 내전을 벌어지기 전에 이 고려의 태자를 만난 쿠빌라이는요 그 옛날 당태종도 굴복시킬 수 없었는데 그 나라의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쿠빌라이는요 고려가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다 허가한다. 고려는 국호와 사직을 보존시킨다. 그리고 의관과 풍속도 몽골식으로 고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막내딸 제국대장공주를 원종의 아들 훗날 충렬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후 고려 왕은 몽골 제국 황실의 일원으로 차기 칸을 선출하는 회의 쿠릴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원종은 원나라의 힘을, 몽골 제국의 힘을 빌어서 무신 정권을 끝내버리고 다시 수도 개경으로 강화도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역배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몽전쟁이 있었을 때의 고려 왕이 고종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종이고요. 이 원종이 태자 때 쿠빌라이 칸한테 역배팅을 하라고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충렬왕인 거고요. 그리고 이 충렬왕과 몽골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이죠.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난 게 누구냐면요 바로 충선왕입니다.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가 이 충선왕이 되는 거겠죠. 이 충선왕도요 몽골 제국의 후계 다툼에서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회령왕인 카이샨을 밀어주는데 하필 또 카이샨이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원나라 무종,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종도 마찬가지고 충선왕 손자도 두 번째 도박에 성공을 한 거죠. 충선왕은 원나라 무종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등 공신이 된 충선왕은요, 만주의 왕이 심양왕, 심왕 자리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기도 하면서 심양왕, 망주의 왕이 되기도 한 거죠. 몽골 제국 시스템 안에서요, 이 고려 왕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몽골 제국하면 가장 많이 본 지도가 원나라와 내캉국, 내울루스 이 지도일 겁니다. 그런데 캉국, 울루스가 4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캉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왕국, 제후국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기스칸이 뭐 동생한테 땅을 줘서 울루스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이 울루스가 다른 울루스랑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루스였다가 칸의 직할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울루스 중에 대표적인 게 동방 삼왕가라고 불리는 울루스예요. 몽골 동쪽에 만주 쪽에도 캉국이 3개가 더 있었다고 해요. 징기스칸이 자기 동생들한테 준 땅인데 뭐 주치 카사르울루스, 카치온 울루스, 오치긴 울루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오치긴 울루스입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인 오치킨, 태무의 오치킨한테 만주 땅 일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오치킨 왕가는요, 쿠빌라이 칸이랑 이라크 보카랑 싸울 때 또 하필이면 얘도 고려 원종처럼 쿠빌라이 칸을 밀어줘서 실제로 아예 내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쿠빌라이 칸한테 굉장히 많은 신임을 얻은 그런 또 군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견제되기 마련입니다. 이 오치킨 울루스는 쿠빌라이 칸한테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세력이기도 한 겁니다. 만주 쪽에서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그 고려 동북면에서 잘 나갔더랬죠. 이 이성계의 조상이 오치킨 울루스, 여기에 천호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잘 나갔던 거예요. 이 오치킨 울루스가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한반도, 자기 남쪽에 있는 고려까지 지배하려고 막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져버리는데 1287년 태무의 오치킨의 증손자 나얀이 이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쿠빌라이 칸은 73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반란을 제압하러 만주에 갑니다.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오치킨 울루스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반도를 보니까 몽골 제국 만주 지배사를 쓴 윤은숙 교수님은요, 고려 충선왕이 만주의 왕이 심왕, 심양왕이 된 데에는 바로 이 우치킨 울루스의 존재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오치킨 울루스와 원나라 사이에서 이 심왕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고려 왕한테 줘서 고려와 오치킨 울루스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원나라 황실 내의 파워게임의 산물이 바로 만주의 왕, 심양왕 자리였다는 이야기죠. 몽골 제국 시스템 안에서 고려 왕들은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잘 나간 게 아니에요. 고려 백성들이 잘 나간 게 아닙니다. 몽골 제국이 침략했을 때, 중앙정부가 강화도로 숨어 들어갔을 때 고려 땅은 초토화가 됩니다. 귀주성 전투 당시에 몽골 군대는요, 고려 백성들을 도륙하고요, 백성들의 시체로 기름을 짜서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몽골군에게 함락당한 춘주성, 그러니까 지금의 춘천에는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최대한 모양이 닮아 보이는, 시신 같아 보이는 것들 300여 구를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주죠. 우리는 원나라의 지배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려양이라는 한류가 몽골에서 유행했다고. 고려왕은 몽골 제국 황금 시족의 일원이었다면서 800년 전, 1000년 전 역사를 미화하죠. 제가 방금 말한 한 10여 분이 그랬죠. 하지만 몽골 제국의 군대가 고려를 침공한 이후에요, 그들의 학살과 약탈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왕부터 몽골 제국의 정치 게임에 기생했으니 친원파, 건문세족이 자신의 부하
권력을 증식시키기에 바빴죠. 우리가 원간섭기 하면은 식민 지배를 당한 거냐?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자주적이었다로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 자체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피고름이 짜내지는 상황이었어요. 역사가 참 이래서 재밌고 역사 공부하는 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고려왕의 역배팅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덕분에 고려라는 나라, 고려라는 국호, 고려라는 정체는 살아남았지만 고려의 땅, 고려의 백성들은 이 몽골 제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희생당했습니다. 바로 그것도 사실이죠. 어느 한쪽의 사실만 바라보기보다는 두 사실 모두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또는 반면 교사를 주는가 고민하는 게 역사를 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자꾸 엔딩이 무거워지죠? 오랜만에 한국사를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또 재밌는 한국사 이야기 그리고 또 고민해볼 만한 한국사 이야기 이렇게 가끔 들고 와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지도로 역사를 여행하듯이 지도로 조상님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